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회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두오모의 종소리 위로 마지막 축제의 조명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정리될 준비를 하는 그 순간,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은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메달도 스타 선수의 인터뷰도 아닙니다. 밀라노 중심가 1930년대 귀족 저택 앞에 2km가 넘는 줄이 밤이 깊도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관도 이탈리아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 40년간 유럽 금융계를 주름잡으며 격과 체면으로 사람과 나라를 평가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만이 진짜 품격이라고 믿어왔던 인물입니다. 한국을 빠르기만 한 나라라고 깊이는 부족할 거라 단정하던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밀라노 한복판에서 수천 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무너졌고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 비탈레입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나 평생 이 도시를 자부심처럼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럽 금융계에서 30년을 보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제 이름 앞에는 성공한 투자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저는 값비싼 와인과 오래된 미술관, 그리고 세월이 만든 품격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광장이 흔들릴 듯한 함성이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2월 공기 속에서 수천 명의 입김이 동시에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당 벽에 부딪힌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고 그 중심에서 가장 크게 외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피렌체에서 공부했고 런던에서 금융을 배웠고 유럽의 귀족 가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탁월함이란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시간이 증명한 것, 그리고 전통 위에 세워진 것. 그래서 저는 문화에 대해서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돈으로 만들 수 없고 이벤트로 포장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문화는 세월의 퇴적물이라고요. 몇 세대가 흘러야 비로소 깊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대국이 된 나라.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건 산업의 이야기지 문화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빌라 네키 캄필리오 앞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긴 줄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명품, 매장 오픈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2km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줄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품격의 상징이라고 여겨왔던 바로 그 건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1930년대 산업과 가문을 위해 지어진 밀라노에서 가장 세련된 저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공간을 대한민국이 임대해 코리아 하우스라는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공짜로 음식을 주겠지. 공연도 하겠지. 사람은 몰리겠지. 제 옆에 있던 리카르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세계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긴 줄을 보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잘 포장된 마케팅이라고. 이벤트가 끝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쇼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뒤, 제 비서 루치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보고서를 들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대표님, 어제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온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깊이. 그 단어는 제가 한국에 대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판할 근거를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화려한 무대나 시끄러운 음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스태프가 허리가 굽은 노부부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보여주기식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억지 미소와 진짜 태도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 젊은이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맑은 국물에 하얀 떡이 둥둥 떠있는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감동시키겠다고? 그런데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새해에 먹는 음식이라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와 함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 같은 접시에 같은 빵을 올리던 모습이요. 문화랑 거창한 건물이나 오래된 그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쇼트트랙 경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 막판 모두가 동시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엔 한국인들만 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청년, 프랑스에서 온 부부, 그리고 놀랍게도 제 고객 중 한 명도 함께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같이 응원하시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하자는 초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도는 선수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오래된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 주인도, 평소 냉소적이던 사업가 친구도 모두 코리아 하우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품위가 건물의 연식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오모 광장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명이 함께 외치던 그날, 저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가장 앞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그날 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며칠 전부터 아주 서서히 제 확신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이 시작된 순간들입니다. 잘 돌아가는 사무실의 오전에는 묘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요함입니다. 제 사무실은 비아 몬테나폴레온의 12층에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밀라노의 고급 상점가가 내려다 보이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오래된 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진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저는 그 공간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걸러지고
오직 판단과 결정만 남는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배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리스크 분석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루치아였습니다. 11년을 함께 일한 비서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지체하지도 않는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치아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섞지도 않고 추측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실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건 그 말이 제 생각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주요 고객 몇 분이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상적. 그 단어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무엇이든 인상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루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분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고요. 여러분이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즉시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선함 효과일 뿐이라고.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하면 실제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심리적 반응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도 늘 보는 현상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한 번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브레라 근처 개인 저택에서 소규모 만찬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자리였습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결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서 말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원로 금융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4대째 금융 가문을 이어온 분입니다. 새로운 것에 쉽게 감탄하지 않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왔네. 저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단어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품위가 있었어. 그분은 화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거부 자체가 인상적이었다고요.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에 계산이 없었다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품위. 그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온 단어입니다. 저는 탁월함보다 품위를 더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탁월함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지만 품위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품위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힘입니다. 그 단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함께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직접 확인했는가? 나는 보고 판단했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기준으로 재단해버린 것인가? 생각해보니 저는 투자에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없이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보겠다고. 감동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이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판단이 아직 정확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로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루치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중립적이었지만 저는 미묘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방문 당일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관찰자로 가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공간을 평가하듯 차분히 볼 것. 그리고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인정할 것.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계획은 아주 작은 장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아니었고 공연도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 젊은 한국 스태프가 허리가 굽은 노부부에게 무릎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성가셔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그 장면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던 건 화려함이었고 제가 보지 못했던 건 태도였다는 것을요. 그 작은 장면이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여전히 제 기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날 그 공간 안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단순히 한 행사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의 판단들, 제 자존심,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게 된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쟁반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는 맑은 국물이 담긴 작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얇게 썬 무언가와 흰 떡처럼 보이는 것이 떠 있었습니다. 향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은했습니다. 제 경험 속 아시아 음식은 향이 먼저 존재를 알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또 한 번 제 선입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강하고 낯설고 제 입맛과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젊은 스태프는 또렷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새해에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음식이라고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상징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은 언제나 설명을 통해 보강됩니다. 스토리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저는 여전히 관찰자의 자리에 서 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젊은이는 제게 먹어보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권을 온전히 제게 두는 태도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설득당하는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온기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온도가 아니라 천천히 손끝을 감싸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온도가 조금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따뜻함. 그 표현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짠맛이나 매운맛이 먼저 치고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대신 맑고 깊은 맛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끓인 육수의 깊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식가도 아니고 음식 평론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좋은 식탁에 앉아본 사람으로서 재료와 정성이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차이를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뜰 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늘 빠르고 과하고 경쟁적인 이미지로만 제 머릿속에 존재해왔습니다. 경제 기사 속 숫자들, 기술 혁신, 속도, 성장, 밀어붙임. 저는 그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조차도 어딘가 마케팅 전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것조차 효율적으로 포장해 내놓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그릇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제 판단이 너무 단순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때 문득 아까 입구에서 보았던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몸을 낮춰 도와주던 장면. 대신 해주지 않고 함께 하도록 이끌던 태도. 그 미소.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소박한 그릇. 이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비어있지 않은 태도.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진심. 저는 그 연결을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 훈련된 연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출이라면 그것은 내가 알던 방식의 연출이 아니다. 내가 구축해온 시스템의 언어가 아니다. 나는 지금
다른 문법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릇을 거의 비웠습니다. 끝까지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새 바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 제 반응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가 또 한 번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보통은 묻습니다. 어떠셨냐고, 입에 맞으셨냐고, 만족하셨냐고. 그 질문에는 언제나 대답해야 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방문객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예상 밖이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감탄은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번지는 이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이곳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어떤 태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도를 자랑하기보다 기다릴 줄 아는 힘. 저는 그런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방문, 한 그릇의 음식, 한 장면의 친절로 모든 판단을 뒤집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단단하다고 믿었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흔들림이 두렵기보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의 다음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고도 전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저는 처음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것들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될 장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오래된 기준 하나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다음 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국그릇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쯤 되면 새로운 맛 하나에 이렇게 오래 붙잡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단련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제 확신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도자기 그릇은 참 소박했습니다. 아무 장식도 브랜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로고와 상징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앉았는지, 어떤 와인을 주문했는지, 어떤 셰프의 코스를 경험했는지가 곧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세계에서요. 그런데 이 그릇은 제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는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 이상하게도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조금 밀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익숙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품격이 떠오르는 샴페인,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탈리아 안티파스티, 유럽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미식의 상징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며 자라왔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류해왔습니다. 무엇이 세련되었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오래 버틸 것인지에 대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놓인 맑은 국물 한 그릇은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의상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평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균형, 기술, 복합성. 저는 음식을 그런 기준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그 기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덜어낼 것이 없는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의 완성도를 보며 살아왔지. 음식이 담고 있는 마음을 본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요. 물론 저도 가족과 함께한 식사, 친구와 웃으며 나눈 저녁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음식은 늘 성취의 결과물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실력, 누군가의 철학, 누군가의 브랜드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이 떡국은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태프가 말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새해에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새해 첫날 식탁을 차리시던 모습이요.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더 정성을 들이셨던 기억. 그 식탁에는 우리 가족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런 기억을 한쪽에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성공과 효율, 성과와 기준이 더 중요한 세계로 이동했으니까요. 그런데 낯선 나라의 음식이, 그것도 제게는 한참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문화권의 음식이 제 어린 시절의 식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빠르고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야심찬 나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전통마저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그릇은 전략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깊이는 유럽에 있다. 오래된 전통과 미식의 체계, 예술과 철학이 축적된 곳이 중심이다. 저는 그 확신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빌라의 한 방에서 한국의 떡국 한 그릇이 그 확신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유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다룬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바뀌는 것이 성장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바뀌는 것이 곧 흔들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그 맛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이지도 강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말자. 음식 하나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흔들린 것은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나누던 기준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다시 그 기준과 마주하게 됩니다. 12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떡국 한 그릇에서 느꼈던 그 조용한 울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저녁, 솔직히 말해 거의 가지 않을 뻔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온 뒤,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금이 가 있었지요. 나이 들어가며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제 생각의 표면에 보이지 않게 실금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이 가장 좋은 방패였습니다.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우고 회의를 늘리고 전화 통화를 길게 하면서 생각이 깊어질 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보다 바쁜 척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때 리카르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조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코리아 하우스에서 쇼트트랙 단체 결승을 함께 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분위기가 대단할 거라고, 꼭 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무엇이 흔들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 가는 쪽이 더 비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단점을 꽤 잘 알고 있지만 겁쟁이로 남는 건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트를 입고 약간은 무심한 표정을 지은 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쇼트트랙이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날 전까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트랙 위에서 여러 선수가 동시에 달리고 몸이 부딪히고 순위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경기라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종목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틀 전 제가 걸어다녔던 그 차분하고 절제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방은 마치 심장을 가진 생명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이미 다 차 있었고
사람들은 바닥에 앉고 벽에 기대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동지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쪽 벽 근처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휩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을 둘러보니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독일인 커플, 스위스 금융인들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냉정함으로 무장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수 소개가 시작되었고 한국팀이 등장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선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짧은 세 음절이 방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박자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짝, 짝, 짝. 저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이미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제 고집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 고요함이 사실은 방어라는 것을요. 혹시라도 또 흔들릴까봐 마지막 남은 성벽을 붙잡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략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체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어느 순간이 위기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 그들의 숨소리와 탄식, 환호가 모든 것을 번역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앞설 때는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고 위기가 오면 낮은 신음이 흘렀습니다. 그 집단의 리듬이 제 심장 박동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남자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 말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설득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팔짱을 풀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제게는 큰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었을 때 방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선두가 아니었습니다. 격차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마지막 코너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선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방이 폭발했습니다. 소리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울렸습니다.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 의식이 허락하기도 전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한국을 단순하게 판단해왔습니다. 빠르지만 얕을 것이라고, 성취는 있지만 깊이는 부족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2나라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아닌 감정으로,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요. 리카르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방 안에 남아 서 있으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 밤보다 더 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제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벽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트트랙 결승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분명 같은 집이었고, 같은 도시였고, 같은 2월의 차가운 공기였는데,
마음 한구석이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간단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아침, 제 안에서 무언가 방향을 틀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습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돌은 여전히 묵직했고, 비아 몬테나 폴레오네의 쇼윈도는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의 빛이 어느 계절에 어떻게 떨어지는지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도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를 두고 걸어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생각이 필요할 때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밀라노는 고요합니다. 가게들은 문을 열기 전이고 빛은 아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 위를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저는 오랫동안 품위와 깊이를 오래된 것 안에서만 찾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 축적된 명성, 이미 인정받은 이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를 목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배어있던 그 깊이 말입니다. 사무실 근처 15년째 다니는 엔초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평소와 다른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3번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리듬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손녀와 함께 코리아 하우스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나 전시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린 손녀가 전통 공예에 관심을 보이자 한 젊은 직원이 바쁜 와중에도 무릎을 낮추고 20분 넘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진심으로. 그게 참 다르더군. 엔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요. 이 도시의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0년 지기 리카르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생 계산적이고 냉정하던 그가 올림픽 기념품 값 한 대를 3군데나 돌며 태극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다 팔려서 이름과 번호를 남겼다며 스스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짜가 아닌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였다고요. 며칠 사이 밀라노의 여러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명 로펌의 파트너는 스태프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준 일을 이야기했고, 대기업 이사로 활동하는 지인은 무례한 손님을 끝까지 존중으로 응대한 젊은 직원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과 조직을 평가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품위를 잘못된 기준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품위는 건물의 연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길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그 순간의 태도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몰라 당황하는 노인 곁에 앉아 함께 해결해주는 선택. 낯선 방문객에게 계산 없이 건네는 한 그릇의 따뜻한 국. 방 한구석에서 혼자 서 있던 사람에게 건네는 5마디의 초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폐회식 날, 저는 두오모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 응원단의 리듬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제 목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고 곧 광장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기준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넓어졌다는 것을요. 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이지만 이제 저는 다른 나라를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도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걷고,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탈리아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문화의 깊이는 연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수백 년의 전통이 없어도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이미 깊이가 있다는 것을요. 밀라노는 그대로입니다. 두오모의 돌도 오래된 카페의 에스프레소 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걷는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서울로 갑니다. 정답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답을 안다고 착각했던 제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러 갑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제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인생의 늦은 장에 찾아온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